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경북 북부 지역은 여전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길은 지리산 천왕봉을 향하고 있고 안동 도심 인근까지 확산된 상황이어서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민성 기자. 네, 안동 하회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하회마을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안동 하회마을도 어제 내린 비로 며칠 만에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불길이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소방대원들은 밤새 물을 뿌리고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 중입니다. 네, 산림당국은 어제 해가 질 때까지 경북 지역에 60여 대의 진화 헬기와 인력 4천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의성 지역은 105km, 안동 40km, 영덕 45km 등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리산 청왕봉을 향해 북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리산 국립공원 내부 40헥타르를 태웠고 현재 천왕봉까지는 약 4.5km만 남은 상태입니다. 바람을 탄 산불은 영양과 영덕까지 빠르게 확산하면서 원전이 있는 울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인명 피해도 계속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 산불 사망자 수는 모두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덕에서는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 실종됐던 60대 산불 감시원이 숨졌고 청송군 진보면에서는 90대 여성이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에서 22명, 경남에서 4명이 각각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32명이어서 인명피해 규모는 총 60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중대형 산불 피해 지역은 11곳, 면적은 3만 8천 헥타르, 서울 면적의 약 63%로 집계됐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일부 지역에선 산불 확산세가 다소 둔화됐습니다. 울산 울주 산불은 엿새 만에 완전히 꺼졌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나곤 기자, 어제 내린 비가 산불 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 겁니까? 네, 어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긴 했지만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산불 중심지인 경북 의성 등에는 어제 저녁 1mm의 안팎의 가랑비가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은 비가 내린 덕분에 산불 확산세가 둔화됐습니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은 어제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불길이 멎기도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울주 산불이 어제 저녁 8시 40분부로 진압됐다고 밝혔습니다. 22일 불이 시작된 지 엿새 만인데요. 40여 분 동안 4mm의 비가 내리면서 주불이 잡힌 겁니다. 9시쯤엔 울산시 공무원 비상동원 명령과 주민 대피령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산불이 확산된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에는 1mm 안팎의 비만 내렸습니다. 내린 비가 낙엽과 땅을 적시면서 역시 확산세는 주춤했지만 주불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엔 산불이 이어져 어제 오후 6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경남 산청이 81%, 경북 의성과 안동이 62%, 영덕 55%, 영양 60%, 청송 80%로 파악됐습니다. 오늘도 산불 피해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맑거나 어제처럼 적은 양의 비만 내리는 날씨가 이어질 걸로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불길이 띠를 만들어서 산을 길게 둘러싼 모습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 이미 여의도의 100배가 넘는 면적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속도도 무섭습니다. 강풍을 타고 시간당 8km가 넘는 속도로 확산하면서 이제 동해안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산이 폭발해 마그마가 흘러내리듯 시뻘건 불에 띄는 산을 길게 둘러쌌습니다. 낮에도 불기둥이 나무들을 집어삼키며 솟구쳐 오릅니다. 불똥들은 강풍을 타고 날아가 또 다른 곳에서 세력을 키웁니다. 여기까지 날아왔다가 지금 저쪽까지 날아간 거예요, 지금 불이. 사방팔방으로 지금 여기 막 저짝에.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의성 산불은 초속 27m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퍼져나가면서 빼곡했던 숲을 앙상한 뼈대만 남은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절벽에서 자라는 희귀성 때문에 1975년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구리 측백나무 숲도 일부 소실됐습니다. 안동에 머물렀던 불길은 오후 3시부터 12시간 만에 청송과 영양을 거쳐 영덕 강구항까지 번졌습니다. 확산 속도는 시간당 8.2km에 지금 달합니다. 속초 고성 산불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록된 시간당 5km, 5.2km보다는 훨씬 빠른 확산 속도를 보였다고.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 면적은 35,600헥타르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피해 지역의 외형적 복원은 30년, 생태학적 복원은 1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산불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장비와 진화대원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에 나선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담수 용량이 많은 대형 헬기 도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화 헬기 겉면에 그을음이 가득합니다. 지난주 산청 산불에 이어 이번 주 울산 산불 현장까지 일주일째 투입된 헬기입니다. 조종사들은 교대도 없이 하루 평균 8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료 보급할 때 그때 이제 잠깐 시간을 내서 하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때 이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산불 피해가 커지고 진화 작업이 길어지면서 피로도는 극심합니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진화 헬기가 못 뜰 때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다시 휴식을 취하면서도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의성, 산청 전국적으로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비행하면서 정비할 곳은 많습니다. 비행이 안 하는 야간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정비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을 초기에 잡았다면 하는 아쉬움은 큽니다. 담수 능력이 3,000리터에 불과한 헬기가 산림청의 주력이라 한계는 있습니다. 네, 같은 1분인데 어떤 항공기는 3,000리터를 담을 수 있고 어떤 리터는 8,000리터를 담을 수 있다면 같은 시간 대비해서 효율성은 어떤 게 더 우수하리라고. 담수 능력 8,000리터 헬기는 7대에 불과하고 그나마 2대는 다음 달에야 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기다리던 기적의 단비가 밤사이 산불 지역에 조금 내렸습니다. 양이 많진 않았는데요. 오늘 강수 상황은 어떤지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 산불 피해 지역에 비 소식 있습니까? 네, 산불 진화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큰 비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양이 워낙 적어서 여전히 영남 지역을 비롯한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로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오겠는데요. 이 북서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경북 지역은 앞으로도 대기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후에 경북 의성 등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최대 2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산불이 계속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산불 상황과 대응책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함흥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전공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남권 산불 역대 최대 사망자와 피해 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피해 상황이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역대급 피해 면적과 지금 지속 시간을 지니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크게 파급이 되는 이유는 먼저 이제 계속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굉장히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이런 그 낙엽이라든가 나무가 쉽게 불길에 휩싸이는 이런 영향이 컸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확산 속도와 더불어서 문제는 이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령층이 많은
대피가 실제적으로 예. 불가능하신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존재하고 있었던 부분이 작용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경북 안동에서는요, 시내 방향으로 불길이 향하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뭐 차단막을 설치한다, 그래서 시내로 내려오는 불길을 막겠다라고 하는데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차단막이라든가 일종의 또 많은 방수를 예. 통해서 특정 지역의 나무들에 좀 적시는 뭐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뼈아픈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안동시라든가 이렇게 대피령이 내리는 과정에서 네. 너무 이제 급진적으로 어떻게 예컨대 그 산림과 면하고 있는 이런 쪽을 차별적으로 좀 이렇게 네. 먼저 더 그분들을 빨리. 빼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경보를 바라는 시스템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광역적으로 한꺼번에 경보를 바라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동선은 제한이 돼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혼란과 피해를 야기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번 의성 산불은요, 확산 속도가 시간당 예. 8.2km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이게 과거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인데요. 예. 과거에 이제 좀 빠른 어떤 산불 진행 양상이 고성 산불을 네.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시간당 초속 33m/s 정도 강풍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의성보다 오히려 더 빠른 이런 강풍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산불 진행 속도가 약 5.2km 시간당 예. 이렇게 나타난 거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전개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2019년 고성, 속초 그 산불 때도 굉장히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피해가 커졌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그보다 더 빠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남 지역 산림 대부분이 침엽수이기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지금 뭐 그 풍속과 예. 이제 진행 속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예. 그 고성 산불보다 빨랐다는 이유가 지금 이제 침엽수가 특히 이제 의성 지역 같은 경우에 예. 한 50%가 넘는 정확하게는 한 52.4% 정도가 침엽수 비율이거든요. 이 침엽수 같은 경우에 이제 송진이라고 하는 액체 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고요. 이런 송진에 의해서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열량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침엽수에 의한 연소 속도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이 빠른 전개 양상으로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산길, 임도가 이번 산불에서 네.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임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큰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네, 실제로 그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소방 헬기를 예. 통한 진압 방법이 유일한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임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수 진화차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예. 투여를 해서 실제로 지상에서 이런 산불 진화 작업이 가능하고요. 또 임도가 갖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장점은 결국은 이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을 이격을 시켜줄 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산불 확산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도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했을 때는 임도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 임도가 있으면 이제 보통 이제 산에서 나온 자원들을 이용하려고 예. 이제 임도를 닫게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뭐 침엽수 위험 말씀드렸지만 뭐 소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이제 주종을 네. 이루다 보니까 예. 어떤 이런 산림 자원을 대한 이용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는 이제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임도 개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임도 개척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환경도 좀 살리면서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이제 진화 장비 그리고 진화 대원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투입된 헬기들 100% 일단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지금 뭐 우리 그 산림청도 그렇고요, 뭐 소방청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 소방 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산림 헬기에 대한 운용이 뭐 여러 가지 조건들, 특히 이제 과거에 러시아에서 들여온 뭐 까무프 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부품 수급이 안 돼서 거의 그 동작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되는 이런 그 진화 과정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정비라든가 이런 문제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한 분이 또 돌아가셨지만 조종사분 예. 그래서 이런 조종사분들의 피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어떤 그 전반적인 입체적인 어떤 산불 헬기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 피해 연령층이 고령층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 피해가 큰 이유 하나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대책 문자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고령층 분들이 휴대전화 사용에도 좀 미숙하실 수 있고 안 보이실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점이 가장 좀 뼈아픈 부분인데요. 이게 행정력이 어디까지 미쳐서 국민들을 보호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산불이 주는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문자 하나 가지고 고령층에 계신 분들이 확인이 돼서 피난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 시스템들, 뭐 이런 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역의 고령층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들을 좀 같이 좀 활용해서 좀 대피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외국에서는 산불 대비 체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일어난 게 그동안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 봤던 그런 산불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 외국의 그러면 대비 체계를 우리나라에도 좀 접목을 시켜서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캘리포니아 산불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그 여파로 사실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소방 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임차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들여오려고 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좀 산불이 자주 발생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한 이런 나라들에는 관련 매뉴얼들이 잘 돼 있고요. 예컨대 지금 이제 고령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됐는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산불이 나면 어디로 대피하고 어느 분들이 이분들을 케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부 매뉴얼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또 계속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요. 수돗물 공급, 또 전기, 통신까지 끊겨서 주민들 피해 불편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이런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산불이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유틸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행정당국에서 선제적으로 좀 고려를 했어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서의 매뉴얼화하는 부분, 시스템화하는 부분에 좀 총력을 좀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대피소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그 지원책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도들이 뭐 물품이 좀 부족하다든지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 이재민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꼭 산불뿐만 아니라 과거의 뭐 지진이라든가 대형 사건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경우에는 이 경북지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전반적인 어떤 일시적인 어떤 좀 오류에 의해서 제대로 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반적인 프로세스들을 행정당국에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한동안 이제 비 소식이 없습니다. 저희가 뭐 보도가 된 걸로는 4월 5일 식목일 때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보도 있는데 예보 날씨를 보시면요. 산불 상황을 어떻게 진화를 해야 될지 이 대책도 세워가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계속 산불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어제가 단비가 좀 내려서 모멘텀으로 좀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부분이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날씨도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굉장히 좀 비관스럽지만 이 산불을 진정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조건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다른 인접 시도에 그리고 중앙에서 이런 어떤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조금 더 확충을 해서
어떤 입체적인 진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영남 지역을 네. 포함해서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만 양이 그렇게 충분하지 예. 않아서 산불 진화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산불 진화에 어떤 정말 중요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가 내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나무의 건조도라든가 예. 이런 거 따져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한 30mm 이상 정도는 네. 최소한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예. 그 정도는 내려야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산불 전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산불이요. 계절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연중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산불이 일어나고 또 대형화를 보이는 만큼 산불 대응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예컨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뭐 산불이다, 불이 났다 그러면 이제 소방청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산불에 대한 기관은 이제 산림청에서 담당을 하고 예. 있고요. 앞서 이제 헬기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산림청과 소방청 이렇게 예. 좀 약간 이원화된 부분에서 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의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이제 산림에 대한 대응 부분은 예. 소방청이라든가 어떤 한 기관으로 좀 일원화해서 좀 더 입체적인 진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다른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산림청과 소방당국 이런 산불 대응 체계에 있어서 일원화되지 못한 시스템이 조금 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호주라든가 예. 미국이라든가 피마라든가 이런 기관들에서 독립적이지만 그리고 이제 단일화된 예. 어떤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런 소방 헬기라든가 산림 헬기라고 하는 굉장히 고가의 자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기관을 좀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선진국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진화율이 현재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측을 좀 해보신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저희가 산불이 진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종속 변수가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 강풍이 계속 불 예.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람 상황이 잦아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화율이 예컨대 80%, 90%가 됐다가도 다시 그러니까요. 확산이 되는 이런 재발화되고. 양태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관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바람이 좀 잦아들기를 이런 것들을 좀 바라는 것이 현재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여당이 오늘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에서 고위 당정을 열고 추경 등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에 앞서 여야 지도부 모두 대전 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행사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예비비 등 추경 편성을 논의합니다. 한덕수 총리 복귀 이후 당정은 이번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를 예고했었는데 산불 상황이 심각해 일정을 당겼습니다.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고위 당정도 산불의 예방 진화, 피해 복구 지원 등으로 압축해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당은 민주당이 지난해 말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 예비비 4조 8천억 원을 절반으로 삭감했다며 재난 대응을 위해 추경을 통해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사실은 이 재난지원 관련된 지금 예비비가 충분해서 꼭 추경을 안 해도 지금 상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심 판결 이후 연이틀 경북 산불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경남 산청 현장 제비소와 대피소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어제 청송 대피소에선 한 주민이 이 대표를 향해 불 끌어 가자며 고함치고 경북 영양에선 이 대표를 옷으로 위협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서른 개 못하고 있다. 안 뛰고 운동 들어가자. 내가 정세서 내 입으로 내 이야기 한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대전 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데
천안함 폭침으로 숨진 고 민평기 상사의 유족은 SNS에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며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는지 묻고 싶다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고 없는 당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어서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진 선고를 내릴 거란 관측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했습니다. 매월 넷째 목요일에 하는 정기 선고입니다. 오늘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통보는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가 도착한 지 104일, 변론을 종결한 지 30일째입니다. 주요 사건의 경우 평일 기준 최소 이틀 전에 선고일을 통보한 걸 감안하면 다음 주 월요일인 31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재판관 평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결국 유력하게 거론되던 3월을 넘기게 된 겁니다. 인용과 기각, 각하 등 3가지 선택지를 놓고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엇갈려 평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심지어 아직 최종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쟁점 등 세부 사항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일이 재보궐선거일이라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2일이 그 보궐선거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주말이냐 그 다음 주말이냐 이렇게 봐야죠. 다만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전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판결 후 약 25시간 만이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검찰을 비판합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무죄 선고 뒤 약 25시간 만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상고 기한이 일주일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하게 행동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등 이 대표의 혐의 발언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고장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14일 안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내고 대법원은 이 대표와 검찰에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은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이 대표 측은 열흘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검찰은 즉시 상고 이유서를 낼 것으로 보여 이 대표 측이 통지서 수령과 답변서 제출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대법원 재판 시작 시기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조연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여야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까?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완전히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 무죄가 나왔고요. 지금 그 판결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어제 여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여야 판결, 여야 반응 내용이야 주목할 만한 거 아니죠. 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나오면 현명한 재판부라고 얘기하고
불리한 재판 판결 나오면 그야말로 뭐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얘기하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판결 내용 자체는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판례 비평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 똑같은 사실관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걸 가지고 1심에서는 그야말로 실형이 나왔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무슨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가, 뭐 조금의 조정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 문제가 단 하나의 발언 요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 백현동이 협박받아서 그랬다, 이런 것들인데 그런 얘기가 나온 맥락을 봐야죠. 김문기 씨 문제는 당시 선거 과정에 대선 과정에서 예. 대장동 비리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문기 씨가 잦은 극단 선택을 했고 그래서 김문기 씨가 대장동과 연결돼 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문기 씨와 연결돼 있고 그렇다면 대장동 비리와 이재명 후보가 연결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예. 백현동 문제도 또 당시 그때 선거 과정에서 아니 50m 옹벽 아파트가 있을 수 있냐 예. 이런 문제가 크게 부각돼서 대장동에 이은 또 하나의 비리다 이렇게 문제가 확대되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이것도 내가 자진해서 허가한 게 아니고 국토부가 협박해서 한 것이다라고 판넬까지 준비해 와서 치밀하게 준비한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보지 않고 단순히 뭐 알았다 몰랐다 인식의 차원이다 무슨 뭐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판결 자체를 보더라도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골프 사진에 대해서 조작됐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 그 발언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도 놓고 예. 보면 조작이라는 거 우리 보통 사람의 상식적인 판단은 뭡니까? 그 조작이란 말을 들으면 있는 걸 없앴다거나 없는 걸 끼워 넣었다거나 그런 게 조작 아니겠습니까? 사진 그 자체를 특정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트리밍 한다 그러죠. 나머지를 없애고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 그건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통상적인 언어의 의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말씀은 일반 유권자가 듣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 이 발언이 여러 가지 김문기 씨와의 여러 가지 그런 과거 교유 행위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1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거에 대해서 무죄를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정도 수준의 것 아닙니까? 아니 사진이 조작됐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을 때 그러네. 아니 어떻게 12명이 찍은 사진을 4명으로 해서 올려놨어? 저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 아주 친하고 같이 골프를 쳤고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대장동도 위법행위와 연결됐을 거야. 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이라든가 검찰도 의도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게 10년 전에 골프를 친 건데 분명히 나는 그때 하위 직원이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사진을 조작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국민이 충분히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몫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변명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찍었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다고 믿으면 또 이재명 대표를 찍었겠죠. 그러면 이건 정치적인 판단의 몫인데 이걸 갖다가 마치 인식 부분까지도 검찰이 패배한 대선 후보에게 칼을 들이대서 너는 이것 때문에 거짓말한 거야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과도하고 인식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했다는 측면에서 이건 나올 수밖에 없는 판결이었다라고 보고요. 네. 앞으로 대통령은 도덕 선생님을 뽑는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지도자를 뽑는 것이니까 저는 너무 이런 시시콜콜한 것에 검찰이 얽매여 해서는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검찰은 무죄 판결 하루 만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형사 사건은 오전에 선고하면 오후에 바로 항소장 넣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네. 여기 계시는 변호사님들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사는 항소하는 것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지만 판결은 그날 선고하면은 일주일밖에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날 내지는 그 다음 날 바로 항소장을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번에 약간 다른 것은 원래는 항소장을 넣고 항소 이유서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온 때로부터 20일 안에 내면 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간략한 항소 이유까지 넣었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관한 이 법리 오해가 아주 심각하고 거기다가 어떤 그 증거를 채택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 다 증거도 채택해 놓고 그 의미를 완전히 달리 해석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찾기가 어려운 정도의 어떤 판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항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이 재판부의 판단에 위법성이 중대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지금 이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1심 재판부와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검찰이 주장한 각종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음을 명백히 지정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고기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속히 상고장을 접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 이유서까지 접수한 내용 자체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건과 너무나 대비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건의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즉시 항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실제로도 실무적으로도 많은 그 검찰들이 추후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라는 지적이 있었을 때 실무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즉시 항고를 해라라고 그런 실무 지침까지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즉시 항고 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항고장을 접수하지 않아 놓고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만 즉시 항고에 준할 정도로 재빠르게 상고장을 접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그 부분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주도하에 이 사건을 조속히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상고장을 접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도성이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파장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최종심이 나온 게 아닙니다. 확정된 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요즘 보면 법원 판결이든 뭐 헌재 결정이든 예단하고 추론한다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요. 글쎄 이제 뭐 아까 우리 지금 항소심 판결 얘기했지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가 될 확률 1.7%밖에 안 된다는 것 지난 통계로 보면. 근데 그 바늘구멍 같은 관문을 뚫었는데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도 이렇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도 문제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전무지 예단할 수 없다. 뭐 2심에서 그 유죄가 나온 판결, 무죄 또는 무죄가 나온 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그런 확률이 한 뭐 2% 내외라 그래요. 그러니까 1.7%는 거의 비슷한데 그런 걸 따지면 뭐 거의 이제는 2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하지만 1.7% 바늘구멍도 뚫었는데 2%가 뭐 뚫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집힐 가능성도 있고 뭐 그냥 그대로 2심 판결 그대로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요즘 뭐 상황들을 보면 도무지 예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거를 장담하기도 어렵지 않은 건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거의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뭐냐면 사진이 뭐 조작됐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인식의 문제가 강하고요.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도 사실 인식에 관한 부분이 높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리 오해를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뭐 당연히 검찰의 상고가 기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대법원은 파기하는 경우에도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파기환송이 된다 할지라도 전혀 대선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런 측면에서는 해소됐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요, 곧바로 안동 산불 현장을 찾아서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참혹해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당연히 지자체에서야 마음 크게 쓰고 계시겠지만 다들 좀 현장을 좀 실제로 좀 보고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보고 그 현장의 절박함을 좀 느껴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도 처음으로 참석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뭐 대권 행보에 나섰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어요. 네, 마이웨이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사법 족쇄가 일정 부분 좀 해소했다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산불 현장에 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해 수호의 날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사건, 제2연평도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모하자라는 취지에서 박근혜 예. 정부 때에 국가기념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 찾아가지고 이와 같은 무도한 침략을 했던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까지 냈었는데요. 그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취임했던 첫 해, 2019년 둘째 전부 다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에 가서야 국회의원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처음으로 갔고 그 자리에서조차도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제대로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어쨌든 본인이 가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또한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추모하려고 가느냐. 오히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에 대한 러브콜 그 이상인지 저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서 천안함 폭침의 그 원인이 어디에 제공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까지 저희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이 대표가 방문했던 산불 현장에서 한 주민으로 보이는 분이 이 대표에게 빨리 불 끌어가자 이렇게 항의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부모님들 고향 그리고 선산이 있는 곳이 의성 안동이었고 예. 실제 많은 분들이 우리 외삼촌도 큰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 얼굴 보이고 사진 찍고 그 이후에 나중에 자기 선거할 때 그 사진 찍는 거기에 이용당하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도 본인의 어떤 창구가 3일째 불타고 있는 그 억울한 마음을 지금 호소했던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을 좀 더 헤아렸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런 재난 현장에서도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 오히려 찾아갔는 그 긍정적인 것보다는 예.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히 후폭풍으로 일어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도 짧게 짚어보면 이번 무죄 판결 이후에 비명계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 전까지만 해도 비명계로 분류된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오게 되고 의원직 박탈령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아마 새로운 동력으로 삼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규모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좀 협소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대선과 지난 총선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로 불리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과 당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번 결과가 항소심에서조차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명계 입지가 저는 그렇게 크게 확장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더더욱 이번 선고가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가 더욱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이후에 물론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권 잠룡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동안도 이제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여권 이른바 이제 뭐 보수 지형 후보 예비 후보라 할까요? 어쨌든 대선에 출마하려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예. 본인들의 비전이나 본인들의 어떤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고 너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대표가 이제 어제 이번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완전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예. 그럴 경우는 오히려 더 불리하다는 게 있었거든요. 이 대표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 후보로 나온다면 민주당에서 그럼 그 사람은 뭘로 공격할 거냐. 사법 리스크 말고.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형 후보들도 생각이 있다면 본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대표가 만약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다면 정말로 지금도 현재로서는 뭐 이런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후보를 상대할 때는 더더욱
본인의 비전으로 승부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걸 가져야지 저 사람 나빠요 하는 것 외에 다른 비전이 없다면 그건 정말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앞으로 여권 잠룡들의 행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으로 보세요? 뭐 행보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여권 잠룡들이 사법 리스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유죄만 나오면 그걸로 흔들어서 이겨보겠다.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만 그냥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검찰 권력을 이용했는데 그것마저도 무죄가 되니까 화가 나서 내란을 일으킨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오히려 민주당은 냉정하고 굉장히 대비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냥 과거에 얽매이고 힘으로 눌려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자폭해버린 꼴이에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과거와 단절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멘붕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중도층은 더 멀어지고 있고 가다가 잘못됐으면 회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너무 많이 가서 회군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석수무책인 것 같다. 국민의힘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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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고를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국회와 전 세계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헌재가 아직 평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또 지금 뭐 만장일치 의견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길어지는 거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헌재가 5대3으로 나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 권한대행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기일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선고 기일 지정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변론 종결한 이후에 거의 변론했던 기간만큼 일이 연기되고 있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이라든가 아니면 탄핵소추에서 탄핵을 할 때는 헌법재판관님들 6명 이상으로 탄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요건이 되면은 그대로 그 요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의견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면은 그 의견대로 판결문에 그대로 의견을 담아서 판결을 내면 되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해서 다수 견해가 6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 만약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모든 책임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책임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 신속한 시간 내에 여당도 그러고 야당도 그러고 이제는 빠른 시간 내에 선고해달라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인 문영배 재판관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문영배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조윤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언제쯤 선고 결과 나올 것으로 보세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이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로 늦춘 거 처음부터 그 단추를 잘못 깬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사건은 이미 변론이 종결된 지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한 평의를 통해서 판결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고일조차 지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권의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로 지정할 것을 그런 식으로 요구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기관입니다. 예. 지난번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헌법 수호를 위한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그것이 의심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선고일을 지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고 일자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중에라도 어떤 언급이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산불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경북 북부 지역 산불은 여전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길은 지리산 천왕봉을 향하고 있고 경북 안동까지 확산된 상황이어서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민성 기자. 네, 안동 하회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하회마을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안동 하회마을은 어제 내린 비로 며칠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불길이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소방대원들은 밤새 물을 뿌리고 혹시 모를 화재에 대기 중입니다. 네, 산림당국은 어제 해가 질 때까지 경북 지역에 60여 대의 진화 헬기와 인력 4천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의성 지역은 105km, 안동 40km, 영덕 45km 등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에 발생한 산불은 지리산 천안봉을 향해 북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리산 국립공원 내부 40헥타르를 불태웠고 현재 천안봉까지는 약 4.5km만 남은 상태입니다. 바람을 탄 산불은 영양과 영덕까지 빠르게 확산하면서 원전이 있는 울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인명피해도 계속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 산불 사망자 수는 모두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덕에서는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 실종됐던 60대 산불 감시원이 숨졌고 청송군 진보면에서는 90대 여성이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에서 22명, 경남에서 4명이 각각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32명이어서 인명피해 규모는 총 60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중대형 산불 피해 지역은 11곳, 면적은 3만 8천 헥타르, 서울 면적의 약 63%로 집계됐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일부 지역에선 산불 확산세가 다소 둔화됐습니다. 울산 울주 산불은 엿새 만에 진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나공 기자, 어제 내린 비가 산불 진화에 도움이 좀 됐습니까? 네, 어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긴 했지만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산불 중심지인 경북 의성 등에는 어제 저녁 1mm 안팎의 가랑비가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은 비가 내린 덕분에 산불 확산세가 둔화됐습니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은 어제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불길이 멎기도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울주 산불이 어제 저녁 8시 40분부로 진압됐다고 밝혔습니다. 22일 불이 시작된 지 엿새 만인데요. 40여 분 동안 4mm의 비가 내리면서 주불이 잡힌 겁니다. 9시쯤엔 울산시 공무원 비상동원 명령과 주민 대피령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산불이 확산된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에는 1mm 안팎의 비만 내렸습니다. 내린 비가 낙엽과 땅을 적시면서 역시 확산세는 주춤했지만 주불을 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엔 산불이 이어져 오늘 새벽 5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경남 산청이 86%, 경북 의성이 95%, 안동이 85%, 영덕 65%, 영양 76%, 청송 89%로 파악됐습니다. 오늘도 산불 피해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맑거나 어제처럼 적은 양의 비만 내리는 날씨가 이어질 걸로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서울대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 복학을 결정했습니다.
연대와 고대 등 다른 학교 의대생도 속속 복귀 움직임을 보여 의대생 단일 대우에 금이 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 의대가 1학기 등록을 어제 마무리한 가운데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미등록 휴학 투쟁을 멈추고 복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회 측은 등록 후 투쟁이라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집단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기를 들고 학교를 떠났던 서울대 의대생들이 일단 학교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재적 통보하겠다고 밝혔던 연세대와 고려대 역시 재학생 80% 이상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의대들도 학부모 대상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복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추가 복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휴학 단일 대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국 의대생 단체는 일부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머지를 저버렸다며 복학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대생들에게 모든 투쟁의 부분을 맡겨놓고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회피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다수 의대 학생이 정상 복귀가 아닌 등록 후 휴학 또는 수업 거부 등 집단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대 교육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유선 장도우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최진영 변호사, 조현선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집단 휴학을 했던 서울대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 학교에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연세대 의대생들도 미등록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런 주요 의대의 이런 방침들이 다른 의대로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유수 대학교의 어떤 의사결정은 지방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젯밤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의대 학생회들이 내부적인 어떤 그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전체 607명 중에 399명, 거의 그 66% 정도가 등록하겠다라는 응답을 했고,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학생들도 사실상 전부 다 등록하는 이런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초기에 누가 테이프를 끊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머뭇머뭇했지만 일단 그 물이 뚫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를 비롯해서 대구의 경북대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의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그 복학에 동참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동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 대란 속에서 나름대로 좀 한 줄기의 어떤 빛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국면을 맞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다른 이야기들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고려대 안에서는요. 전임 학생 대표들이 복귀하겠다는 의대생들의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는데 좀 있다가 비판을 받자 사과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안에서도 의대생들이 이제 강경한 의대생들이 좀 등록을 하는 의대생들을 강압적으로 좀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의대생들이 하고 있는 단체 행동이라는 자체가 동일한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해야지만이 그 결과 본인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일부 강경파로 분류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많은 학우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압력을 가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힘을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모든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각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등록을 할지 아니면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그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당장 급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는 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대생들이 복귀를 한다고 해도 등록 후에 다시 휴학을 한다거나 수업 거부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이건 뭐 어떤 편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 내는 소수의 침묵하는 다수가 아무 소리를 못 하고 있다가 이 기간이 길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원칙적인 그 태도를 그 행정부에서 견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떤 그 흐름이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파 같은 경우에는 동맹 휴업은 허용되지 않지만 등록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수업 거부 투쟁이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위해서 휴학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왜 그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의대생들 중에 여학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위를,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우회로가 있지를 않고 더불어서 큰 흐름에서 지금 서울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 다 등록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부 비판적으로 보면서 이 여전히 강경 목소리를 내는 네. 분들이 있습니다만 예. 큰 흐름이 일단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소수파로 전락할 그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등록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등록 후 휴학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뭐 적지 않다고 하고요. 또 학교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의대생들의 어떤 단일 대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럴 가능성은 이제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1년이 넘었고 그리고 지금 그 보건당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복귀를 하면은 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의대 정원을 원래 복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전처럼 다시 그 의대 증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이제 타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법과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견지할 경우에는 지금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 부분 복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 네.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의대생들이 사실은 우리가 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치하다라는 그런 비판을 듣지 않습니까? 예. 결국 만약에 이제 복학을 하거나 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재하겠다. 근데 제재하겠다고 했던 것이 고작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족보, 옛날에 전에 있던 그 수험 자료를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다수의 학생들을 사실상 볼모로 잡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당시에 서울 경동고에선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여 정도 일찍 울린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가가 이제 수험생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이 가지는 중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간이 물론 1분이라는 짧은 시간이긴 하겠지만 보통 마지막에 시간이 임박해서 마킹을 한다는 점을 봤을 때는 그 1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가 수험생에게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 내용이 나왔는데 뭐 수험생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실무가 입장에서는 법원이 국가 배상을 인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웬만해서는 국가 배상 청구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그 인정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중요한데 네. 다만 요즘 재수 한번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2~3천만 원씩 그렇죠. 드는 것이 현실의 상황 예. 속에서 200만 원, 300만 원 결국 당사자로서는 항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이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의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세 번째 자동차 생산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미국은에서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된 건데 앞으로 4년 동안 31조 원의 추가 투자까지 나서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우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가 12조 원을 들여 미국 조지아주에 지은 새 공장. 미국 내 세 번째 생산 기지로 여의도 면적의 4배 크기입니다. The Meta plant itself represents around 8,500 jobs and over $7.5 billion of investment. 부품 운반은 자율이동 로봇이, 검사는 로봇계가 맡는 등 대부분 공정을 로봇과 AI가 해냅니다. The strongest point here is the technology. I love the technology. Coming from a manual background to so much technology, the robotics is just amazing.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연 30만 대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새 공장의 준공으로 현대차는 미국에서 연간 100만 대의 차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내 120만 대 생산 역량을 갖춘 경쟁사 도요타와 견줄 만한 규모입니다. Never been more optimistic about building the future of mobility with America, in America. 현대차는 앞으로 생산 능력을 20만 대 더 늘려 미국 수출 물량의 70%를 현지 생산합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폭탄을 최대한 피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빅3 안에 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 등 계열사 4곳의 핵심 부품 시설과 LG 에너지솔루션과 합작한 배터리셀 공장까지 연결하는 첨단 미래차 클러스터로 북미 시장 점령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의 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픽에서는 서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다음 달 3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가 됩니다. 미국 이제 한국, 일본, 독일 지목하면서 미국의 제조 능력 약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상당히 좀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요, 예. 멕시코, 일본, 한국, 캐나다, 독일이 5대 대미 자동차 수출국이었습니다. 근데 멕시코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 생산 기지들이 다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하고는요, 예. 일본, 한국, 독일이 결국은 미국에다가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나라를 콕 집어서 미국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과 일자리를 많이 뺏어갔다라는 것을 예. 지적을 했고요. 이 나라들에게 빼앗긴 자동차 시장 점유율과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사실은 근거지가 미시간주를 비롯한 러스트벨트고요. 그렇죠. 이 지역을 승리를 해야지만 이 중간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성과를 내기 위한 이 선거 전략의 일환인 동시에요. 이번에 또 좀 주목할 점은 엔진과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일본이나 한국 같은 자동차 산업들도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요. 이거를 미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조립만 해서 팔겠다라는 우회 수출, 일종의 우회 수출 전략을 수립해 왔었는데 그것까지 차단할 목적으로 이런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물가가 자동차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세계 자동차 업체들 연간 수백억 달러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건지. 예, 당연히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연간 750억 달러, 우리나라 기준으로 110조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이다라는 추정도 있고요. 뭐 일본의 노무라 증권 추정에 따르면 주요 10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연간 510억 달러, 약 75조 원 추가 부담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상당 부분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될 것이거든요. 근데 특히 중저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게 불가피하고요.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올라갔을 때 소비자들 수요가 급감을 하게 되면 또 판매량이 줄어서 수입이 감소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역시 또 자동차 업체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과연 이러한 소비자의 불만, 그다음에 자동차 업체의 불만을 미국 행정부가 그대로 감내하고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나라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자동차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관세 조치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수출이 작년에 대비해서 20% 가까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로 얼마나 우리가 타격을 입는 거예요? 예, 사실 국내 이제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추정 결과가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대비 약 18%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347억 달러로 약 50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려를 하면 약 9조 4천억 원의 수출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특히 큰 타격을 줄 것인데요. 우리나라 사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이 자동차고요.
있고요. 지난해 자동차 대미 수출액이 약 51조 원을 웃돌기 때문에 전체 미국 수출액에서 약 27%를 차지하고 전 세계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으로의 수출만 절반이나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우리 경제에 특히 큰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 경우에는 최대 수출 시장이 미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영업이익 약 11조 원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01만 5,005대를 미국에 수출을 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지고요.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국내 증권사 추정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각각 6조 6천억 원, 그다음에 4조 1천억 원 감소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약 11조 원 가까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다가 지금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당장 생산기지에서 생산량을 늘린다 하더라도요. 이미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을 당장 그쪽으로 옮겨서 생산하는 것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불가피하고 특히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마진이 많이 남는 고가 자동차들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손실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의 최첨단 자동차 제조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 내에서 연간 100만 대 차량 생산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효과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미국에다가 생산기지를 대거 구축을 하게 되면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세를 피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다가 생산량을 많이 늘림으로써 이제 미국에서 그동안에 지금 가장 차를 많이 판매하는 업체, 탑3 업체가 미국의 GM, 그다음에 일본 도요타, 미국의 포드였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4위였는데요. 생산량을 끌어올림으로써 이제는 톱3 기업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서 단순히 자동차 완성차 생산 공장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철강도 이제 생산 공장을 미국에다가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강, 자동차 부품, 물류뿐만 아니라 배터리 합착 투착까지 해가지고 미국 내에 아예 그냥 전기 자동차와 자동차 생산에 대한 그 공급망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미국에서는 사실은 전기 요금도 우리나라보다 싸고요. 또 앞으로 법인세도 15%까지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도 피하고 세금과 전기 요금 혜택까지 받으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사실 국내에서 생기는 일자리들이 다 미국으로 뺏기는 거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는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이제 관세 폭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관세 폭탄이라는 것은 나라 대 나라가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기업들이 나서서 또 추가적으로 협상을 해야지 더 그림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정부가 나서가지고 미국 정부와 양자 협상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다음 달 중으로 자동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한미 FTA를 재협상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관세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할 때도요. 여러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미 FTA를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재협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오히려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고 여러 차례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협상을 원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한미 FTA의 재협상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양보하고 대신 중요한 부분을 지켜야 되는 이 협상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부가 미국과 업계를 대표해 가지고 협상에 나서는 이런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FTA를 다시 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협상에 나서야 된다. 그렇다면요. 근데 한미 FTA가 사실 무역의 장벽을 굉장히 낮춘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낮추게 된다면 무엇을 원하는 건가요,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사실 원하는 것은 미국의 주력 수출품 중에 하나인 농산물을 갖다가 한국에다가 많이 더 수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시장에서 일부 좀 개방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고 대신 우리나라는 우리가 미국에 주로 수출을 해왔던 제조업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좀 낮추는 이런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도 동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러시아 외교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27일 이같이 밝히고 김 위원장의 방러에 대비해 관련자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방문 내용과 시기, 프로그램 등은 협상 중에 있다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연내 평양 방문도 준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아르헨티나 군사 쿠데타 기념일 행사 모습인데요. 지난 군사 독재 정권 하에 실종된 수많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자들의 얼굴이 담긴 현수막을 들고 행진합니다. 올해는 아르헨티나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9년째로 많은 사람들이 실종자를 추모하고 정의를 요구하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군사 독재와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행진 인파 속에서 흰 손수건을 두른 사람들의 모습이 눈길을 끄는데 이는 플라자 데 마요의 어머니들이라는 단체에서 유래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실종자들의 어머니들은 자식의 행방을 찾기 위해 매주 이 광장에 모였고 머리에는 흰 손수건을 둘렀습니다. 그렇게 흰 손수건은 평화와 저항의 상징으로 인권과 정의를 위한 평화로운 투쟁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들의 애절한 사랑이 인권과 정의를 위한 상징이 됐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에 약하게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양이 워낙 적어 여전히 영남 지역을 비롯한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로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오겠는데요. 이 북서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경북 지역은 앞으로도 대기가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후에는 경북 의성 등 산불 피해 지역에서 최대 2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는 10도 이상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 12도, 대전 13도, 대구와 부산 15도 예상됩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낮 기온이 한 자릿수에 머물며 낮에도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